97년에도 그랬고요. 2009년에도 그렇고 경제가 침체가 딱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반등을 했어요. V자 반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V자 반동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해 뭐 2.0 했다고 했는데 겨우 억지로 막은 거고요. 올해 뭐 한국은행이 1.67%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반등할까요?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이미 더 나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체 체력도 약한 데다가 외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제사의 길 연구소 대표 이현훈입니다. 여러분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특정 지점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걸 예측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만약 그 예측할 수 있다면 자기 재산 거기 털어놓고 거기서 엄청난 또 환차익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라는 분들이 장기적인 전망, 추세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말 올 초에 환율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급등하면서 그게 한 1480원 정도까지 막 갔어요. 1달러당.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트럼프 위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미리부터 이제 강달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해진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제 뭐 탄핵 정국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좀 더 안전한 통화인 미국 달러로 수요가 막 몰리면서 1480원대까지 막 하고 1500원대까지도 사실 돌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외환 방어를 했어요. 환율 방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이제 시장에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내다 파는 거예요. 주로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 4,110억 달러 정도 돼요. 하여튼 그 전에는 그보다 더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환율 방어하는 데 썼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치솟아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 1,480원대를 찍고,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한 50원 밑으로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1,400, 한 30, 4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좀 약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97년 외환위기 겪기 직전에, 그 당시에 97년 초만 해도 1달러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800원대 초반이었어요. 800원대 초였어요, 초.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막 겪게 되면서 97년 봄부터 그 타이 바트화가 막 폭락하고, 그게 옆에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라든가 필리핀 페소라든가 뭐 아니면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외환위기가 막 이렇게 전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까지 막 넘어온 게 이제 9월, 10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막 치솟아 올라요. 뭐 1,000원, 1,100원, 1,200원 막 이렇게 올라다 막판에 막 치솟아 올라서 나중에 그게 거의 2,000원까지 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외환 위기를 막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연초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것을 막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투자 자금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투자 자금인데, 지금은 주로 외국 자금이 주로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는 주로 돈을 은행이 빌려가지고 가져오는 형태거든요. 약간 들어오는 형태가 좀 다른데, 어쨌든 게 만기가 되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주로 단기 외채를 많이 빌렸었는데 막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니까 결국은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족해지니까 나중에 갚지 못해가지고 뒤로 자빠진 게 그게 IMF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돈이 없으니 IMF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IMF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여러 나라가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상황도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몰라요. 그 당시에도 이게 2,000원까지 올라갈지도 몰랐어요. 이게 800원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치솟아 올랐으니까 이번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뭐 외환 위기가 막
우리나라까지 전염된 건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막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뭐 서로 보복 관세 막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고 그리고 수출 뭐 안 되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부는 내부대로 계속 정치적 상황이 계속 혼란스러우면 외국 자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려고 하겠죠. 도망가려고 하면 달러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환 당국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또 실제 또 갚아줘야 되니까 결국 달러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달러는 달러대로 올라가고 또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게 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순간까지 가버리면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심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환투기를 막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 원화에 대해서 숏 옵션 그러니까 숏을 치는 거죠. 막 그걸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를 막 팔고 달러를 막 사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투기 수요가 뭐 올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외환 위기까지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동안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영국도 겪었고 뭐 라틴 아메리카는 뭐 많이 겪었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1,600원 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최고 마지노선이 1,500원대까지는 안 가고 한 1,450원대에서 지금 막으려고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정도 가면 계속 달러를 파는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힘을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황이 나빠지면 굉장히 어렵다. 실제 그렇게 막는다는 건 단기적으로 너무 막 올라가고 장기적인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너무 시장에서 불안해하니까 그걸 좀 안정화시키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고환율도 문제고요. 저환율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세져도 문제예요. 제일 좋은 거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이 자꾸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너무 막 치솟아 오르면 우선 당장에 생각해보면서 외국 투자 자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달러는 가치가 더 높아지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투자를 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빼가지고 달러 자산으로 옮겨가죠.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득을 보고 또 거기서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면 거기서 또 어떤 수익이 생기니까 이중으로 이익되는데 한국에 넣어버리면 이 달러 표시로 할 때는 이게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측면에서 보면 수출은 사실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출을 더 많이 한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하고 또 원료 수입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같은 걸 수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를 치솟아 올리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간재나 원자재를 또 많이 수입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예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지도 않는다. 이제 그래서 환율이 너무 빠르게 치솟아 오르는 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치솟아 오르는 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라는 게 수입 상품이 직접적으로 소비재로 오는 것도 있고 상당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로 오고 또 중간재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물건의 그런 가격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일부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또 일부는 수출도 되는데 어쨌든 국내의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 환율이 치솟아 오르니까 원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물가 지난달도 그래서 좀 오르잖아요. 좀 떨어진 듯하다 다시 또 이게 1.1%가 다시 또 올랐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에요. 근데 물가가 다시 불안해져 버리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외환시장이 금융시장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하면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뭐 부도 사태가 나오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막 계속 파산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지만 외환시장 불안한 것도 금융시장의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이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또 이게 물가도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또 다른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마음 같아서는 내리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올해 이제 한국은행 같으면 지난해 말에 이제 올해 경기 전망을 한 것은 한 1.9%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최근에 1월에 다시 이제 수정 전망을 했는데 한 1.6에서 1.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 KDI도 최근에 이제 전망한 것이 한 1.6% 정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한 2%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낮으니까 경기가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따지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있고 소비라든가 투자가 있고 또 정부 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수출은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로 계속 갈 텐데 문제는 수출도 지난해보다는 더 나쁠 거고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더 나쁠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제일 수출 많이 하는 이제 상품이 반도체인데 전체 수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수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기 자체가 이제 피크를 지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이제 수출이 여의치 않을 거고, 더군다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전체 수출이 한 10% 남짓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세게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살릴 수 있는 게 내수밖에 없는데, 내수가 수요를 살리려고 하니까 쉽게 돈도 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돈도 여기저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자가 금리가 낮으면 건설 투자도 있고 뭐 설비 투자, R&D 투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더 용이해지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낮추면 물가를 더 또 치솟아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 생각하면 투자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 국채 수익률 자체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돈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또 환율을 또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게 내수를 살리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물가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환율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또 이제 수입 물가도 더 상승시키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정말 한국은행은 딜레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올해 한 해만 놓고 봐서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뒤에 한 20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한 1% 내외 정도로. 지금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나쁜 거고요. 다시 또 한 10년 뒤라서 지금부터 한 20년 뒤, 그러니까 2045년 정도 되면 한 0%까지도 갈 수 있겠다. 0%라는 게 성장이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가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 뭐 1.6%라도 성장하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자꾸 뭐 1%대고 0%대로 가버리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아직 공식 통계는 안 나왔는데 0.74명이라고 그래요. 합계 출산율이. 2023년은 0.72명이었어요. 뭐 0.72명이든 0.74명이든 전 세계에서 낮아도 제일 낮아요. OECD 평균이 한 1.5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OECD라는 게 다 선진국인데, 선진국 되면 대부분 뭐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을 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인구 고령화도 빨리 진행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합계 출산이 너무 낮으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점점 더 수명은 길어지니까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작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 이게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202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이게 감소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 빨리 했다, 그래서 뭐 무슨 한강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생산성도 높이고 또 실제 이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도 굉장히 키워가지고 경제 성장을 빨리 하는 소위 인구 보너스를 우리가 즐겼는데 이제는 그 정반대 우리가 인구 오너스라고 해요. 인구 오너스. 인구 재앙이죠. 인구 재앙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게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제.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가 아까 잠깐 투자 이야기를 할 때 R&D 투자라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 미래 먹거리 투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막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노동력은 적어도 그래도 그러한 그 기본적인 첨단 설비라든가 첨단 기술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자꾸 높아진다면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안 하고 계속 우리가 건설 투자로 너무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도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빚을 내서 건설 투자는 왜냐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누군가 사주려니까 계속 정부는 싸게 돈을 빌려줄 테니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 띄우는 이런 정책을 계속 써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좀 등한시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또 젊은 인구 숫자는 줄어도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교육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창의적 인재를 키우나요? 거의 그냥 대입 경쟁을 하는데 대입 경쟁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초, 중, 고 계속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학원 뺑뺑이 돌리고 하는데 창의적 인재 키우나요? 아니죠. 뭐 고등학교 때도 보면 거의 수능 시험 잘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복 주입식 암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1년 이정 재수, 삼수 막 하면서 그것도 다 시험 보는 요령만 이렇게 가르치면서 대학을 보내니까 이게 과연 정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냐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쩌면 제일 좋은 때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서 한때는 뭐 1년에 뭐 한 뭐 14%까지 성장한 적도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추락을 해왔는데 2%대까지 이제 왔는데 더 계속 추락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도 올해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말하면요. 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거나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외환위기가 딱 그거였어요. 그냥 갑자기 뇌졸중이 확 오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막 과로하고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다가 팍 쓰러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빨리 깨어난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로증 걸렸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막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뭐 창의적인 뭘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 건설주의 부채를 일으켜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쓰고 또 이제 그 창의적 인재를 못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고혈압,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까지 소위 이제 합병증까지 걸린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그럼 그건 위기가 아닌가요? 지금 당장 안 쓰러졌으니까 위기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야말로 더 심각한 위기죠.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막 늙어가고 있는데 거의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당뇨병까지 걸렸다고 합병증 막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 이렇게 97년에도 그랬고요. 2009년에도 그랬고 아니면 뭐 2020년 때도 그랬고 경제가 침체가 딱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반등을 했어요. V자 반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V자 반동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난해 뭐 2.0 했다고 했는데 겨우 억지로 막은 거고요. 올해 뭐 한국은행이 뭐 1.67%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반등할까요?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이미 지난해 전망하기는 올해 한국은 1.9% 내년 1.8 더 나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뭐 대내적인 상황이나 대외적인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2% 밑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도 계속 나빠지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되게 반등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조로증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자체 체력도 약한 데다가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